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이 박사 회원님들 또 일요일날 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오늘 아침에 이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우리 누구 걱정을 해야 됩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님 걱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로 1319일째죠. 예, 오늘 8일이니까 그죠? 예, 1319일째 지금 서청대에서 불법 감금되어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 얼마나 좀 외롭고 또 원통하시고 억울하고 저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참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우는 집회가 여러 군데서 열렸어요. 서초동만 해도 7번 출구에서 국본하고 가로세로 연구소 가는 집회가 있었고, 그 바로 남쪽 8번 출구에서는 국토본로 그 도태우 변호사 쪽들이 열렸고, 또 이렇게 강남역까지 와서는 1시부터 뭐 변희재하고 뭐 김상진인가 그 팀들이 또 했고, 그리고 국토본이 끝내고 그쪽으로 옮겨와서 개별 1인 시위를 했고, 국본도 4시에 끝내고 그까지 1시간 동안 행진을 해서 그쪽에서 한 30분 또 마무리 집회를 하고, 뭐 시내도 많이 열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또 부정선거 이 얘기가 뭐 다 익숙한지 그런가. 다 부정선거 이 원천무효라는 이걸 들고 가는데 좀 자기들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백두산 캠프라는 하는 그 유튜브에 그 친구가 그런 소감을 어제 썼던데, 어제 뭐 저는 제 아는 후배니까 잘 만나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 나훈아가 뭐 테스 형 그러던데, 저는 야, 이 트럼프 형 도대체 세상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이거 선거 부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를 준비고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이 트럼프 형님한테 이거 한번 호소를 하고 싶은 그런 참 마음이 드는데, 아마 뭐 오늘 다들 우리 오이 박사 회원님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 워싱턴 특파원하고 제가 그래도 미국에 한 7년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제가 좀 정리를 쫙 해드리죠. 근데 그 전에 몇 가지요. 이 기본적인 내가 좀 이 강의를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 스테이트 각 주들이 모인 연방인데, 이 연방이라는 개념을 평소에는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미국의 연방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50개 주가 이해를 하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가 있는 이쪽 그 서부가 제일 큰데 하원의원이 55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큰 데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알다시피 석유 산업과 항공 우주 산업, 방위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여기가 38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큰 데가 뉴욕입니다. 뉴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은 이 위치로는요, 면적으로는 아마 저 캘리포니아의 한 10분의 1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1000만 뉴욕 시민이 있기 때문인데, 뉴욕이 29명의 선거인단, 하원의원이 29명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크기가 밑에 있는 플로리다가 29명입니다. 그런데요, 로드 아일랜드 같은 데는 1명입니다. 1명짜리 주가 한 3개 주인가 4개 주인가 있습니다. 알라스카는 그래도 사람이 좀 사니까 3명이고 하와이도 3명인데 대충 미 하원은 약 40만 내지 45만 명을 기준으로 1명이니까 곱하기를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하원의원은 인구수의 비례로 나가는데 상원의원은 무조건 2명씩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드 아일랜드 같은 하원의원이 1명이고 상원이 2명이니까요.
상원의원이 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거꾸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 미국의 연방이라는 거는 이 50개 주가 나라를 구성하는데 크든 작든 50개 주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55명의 하원의원을 배출하는데도 상원의원은 동일하게, 상원의원은 주 대표로서 연방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2명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미국은 국방, 외교, 말하자면 안보,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 빼놓고는 50개 주가 전부 독립국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독립적인 그걸 가집니다. 교육제도도 다르고요. 물론 이제 전체 학제가 33 이거는 같겠지만은 교사를 선발하는 방법도 다르고 경찰도 다르고요. 이런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제도도 다 다릅니다. 선거 제도 다 다른. 지금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와 대자뷰가 되는 게 바로 사전 투표입니다. 우리는 미리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데 미국은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인퍼슨 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처럼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미국은 자기 지역 안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관외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우편 투표 제도인데요. 제가 알기로 50개 주에서도 20개 가까운 주에서는 우편 투표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한 30여 개 주가 우편 투표제를 하고 있는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우편 투표로 나는 투표를 하겠다. 직접 참석하기가 곤란하다.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 반송 봉투가 포함된 메일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누가 하느냐? 이른바 UPS라고 여러분들 이 택배 같은 거 받아보실 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말하자면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 포스탈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포스탈 서비스라는 게 어떤 영화로 나온 적도 있는데요. 포스탈 서비스도 이 미국 독립 과정과 이 미국이 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법권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표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물건들이 막 마약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약국도 있지만은 마약이라든가 불법 어떤 물건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탈 서비스도 독립적인 일부 사법권을 갖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조직인데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크고 넓고 50개 주가 되다 보니까요. 행정 이 조직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안 하지만은 옛날에 집 전화 있지 않습니까? 집 전화가 있을 시절에 얘기를 들면은 그 나라의 통신에 이제 이 스마트폰, 휴대폰 나오기 전입니다. 통신 서비스를 가늠하는 게 전화를 신청해서 집에 전화가 며칠 오느냐, 도착하느냐를 계산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최고 어떨 때는 하루 내지 이틀이면 됐는데요. 일본은 한 5일 정도 갑니다. 미국은 일주일에서 열흘이고요. 유럽은 가면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석 달도 걸립니다. 왜냐? 만일 그 건물이 있거나 자기가 있는 집이 유적지 해설에 보존되어 있으면은 문화재 허가 받는다고 엄청 되니까 유럽은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틀 만에 전화를 넣어줄 때 빨라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정도로 이 행정망이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수순합니다. 요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요번 선거를 할 때요. 대통령만 뽑았습니까? 대통령 뽑죠. 요거는 이제 페더럴 오피서라 그럽니다. 칸이 있습니다.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도 주마다 다 다릅니다. 무소속이 많습니다. 요번에도 아마 4명 정도를 찍었을 거예요. 주로 4명이. 우리 2명은 이름도 모르지만 있습니다. 독립당도 있고 애국당도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자, 대통령 뽑죠. 상원의원 뽑죠. 하원의원 뽑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스테이트 오피스가 됩니다. 그러면 주지사가 공석인 데는 주지사도 뽑는데 주지사는 없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부지사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 검찰총장도 뽑습니다. 또 주 하원의원, 상원의원 중에 공석이 되어 있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교육청장도 뽑습니다. 어떤 데는 카운티 우리로 치면 구청장도 뽑습니다. 교육장도 뽑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오피스 뽑는 데가 한 10개 정도 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을 지어달라. 그럼 도서관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디 경찰서를 하나 더 늘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부터. 또는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도로에서는 담배 못 피게 하는 뭐 법을 정해달라 그럽니다. 이런 주민 투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가 이렇게 긴데요. 우리처럼 이름 다 막혔으면 이거 한 몇 미터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이 수능 시험 치듯이 볼펜으로 조그만한데 거기 이렇게 이제 마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데는 20칸 정도 찍었을 거고 적게 찍는데도 8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배경 설명 드리고 지금 부정선거라고 트럼프 대통령 선언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자는 새벽에 200석 가까이 나와서 바이든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스피치를 했고 미국의 전 말하자면 이 PC 언론들은 이미 대통령 당선자로 이제 호칭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치고 있다가 오후겠죠. 듣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합법적인 표로 나도 승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그게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언론도 됐고 우리 오늘 오전에 문재인이가 드디어 바이든 당선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선언했죠. 저도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결론 위에서 뭐 지금 미시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확인된 것도 안 된 것도 있고. 저는 그거 워터마크를 넣었다는 거하고 샤피로 아리조나에서 했다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아까 50개 주가 투표 용지가 다 다른데 투표 칸이 다 다르고 그 같은 주에서도 카운티별로 다 다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2억 장에 가까운 투표 용지를 백악관에서 찍어갖고 전국에 보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별로 다 인쇄하고. 그 다음에 워터마크를 사용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15년부터 여러 가지 그 워터마크가 아니라 이 우편, 이 투표의 어떤 부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연방 차원에서 지시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주지사가 다 다른데 민주당이고 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나는 워터마크가 과연 그렇게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하고 그리고 그걸 발설한 사람이 트럼프의 아들하고 그 작업을 했다는 전직 무슨 정보 요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을 갖고 하는데 그 점은 좀 유보적인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몇 개 유튜버들이 뭐 엄청난 거 하는데 저는 그 점은 조금 유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건 이런 겁니다. 거기 그 미국이 이번 선거에 관해서는 그 몇몇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현지부 우리나라보다 미국 현지에 계시는 스카트 리라는 분이 뭐 오늘 아침에도 한 3건을 올렸는데 굉장히 정확하고요. 또 MK 킴이라는 그 젊은 여성이 이걸 최근에 이 유튜브로 개설해서 선거 쪽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 같은데 그분은 미국 쪽분이 헷갈리는데 진자유 TV라는 걸 하시는 분이 또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MBC 출신 박상우 기자가 하는 문명개화가 이 중국 소식통을 갖고 이 친구 나름대로 또 정확하게 얘기하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질구레한 물론 그런 증거들이 그 뭐 미시간주에 그 우정국 직원이 800장의 그 표를 갖고 캐나다로 도망가다가 어제 아침 새벽에 FBI 체포됐다든가 뭐 참관인을 못 들어오게 막 이거는 다 드러난 일이니까 안 돼.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도 이제 크게 모이면은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을 4년 더 하시려면은 조직적인 어떤 부정선거가 있어서 연방 차원에서 이번은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어느 한 주에 지역적인 어떤 부정선거로 된다면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일부 관리 소홀 정도로 해서 선관위 쪽에 책임 물리는 정도라고 이자들이 전체는 없었다는 거로 가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미세한 부분에 그 사로잡혀가 막 부정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헷갈리게 가지만 보고 전체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스카트 리가 지적을 한 건데 그 첫째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 상원의원 외에도 많이 찍는데 이번 결과가 이래 됐습니다. 자, 밑에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원의원이요. 종전에 234석에 이쪽이 197석에서 27석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220대 215로 무려 얼마입니까? 18석을 공화당이 더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원 경우도 올해는 34명을 뽑는 선거인데 공석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 36석인가 했는데 37석인가 공화당이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 52석에서 51석을 지금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요 세 칸을 연달아 찍는데 하원의원까지 다 민주당 찍은 사람이 대통령만 트럼프를 안 찍고 바이든을 찍겠습니까? 그죠? 묶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빼놓고 밑을 다운 밸럿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밑에 밸럿 투표 돌아. 그러니까 이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지상이나 텔레비 화면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쪽 서부 캘리포니아 파랗죠. 그리고 이쪽 밑에 여기 뉴욕에서부터 이쪽 저 동부 해안 꼭대기까지 파랗고 가운데는 빨갛지 않습니까? 하원의원 결과를 보면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빼놓고는 전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18석을 요번에 하원이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55석에 뉴욕 29석 이런 몇 개만 민주당이 갖고 있지 미국 가운데 거의 많은 30여 개 전부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바이든을 찍으면서 그럼 상원의원은 트럼프를 찍고 그럼 대통령은 트럼프를 찍고 하원의원은 바이든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운 밸럿 자체가 이렇다는 거 보면은 전국적인 뭐가 있었다. 그리고 표수를 얻은 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요. 이번에 7천만 표를 잠깐 트럼프가 얻는데 저쪽이 한 200만 표 더 얻어서 4,500만 표까지요.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대충 올해 부정 투표자 수를 1000만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1000만 표가 바이든한테 더 갔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그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거꾸로요. 다음에 큰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뭐냐면 바로 미시간 같은 경우입니다. 개표가 되는데 13만 8천 표가 계속 이렇게 바이든 표가 쌓이는 동안에 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쌓이는 동안에 트럼프는 겨우 300표가 나왔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른바 뭐 36대 6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잘 안 믿지만은 미국에서는 통계를 믿습니다. 딱 그 한스 뭐 코스파코프인가 그 유명한 그분이 저 스카트리 나오는데 그 미국의 최고의 선거 전문 변호사인데 그분이 딱 한 얘기가 어제 이거는 통계가 아니다. 이게. 통계에서 상식을 얻으나 이거는 말하자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미시간 주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는 어떤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 부정 이 실행이 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 정도면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을 일단 기원합시다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산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또 한 가지. 요번에 트럼프를 향해서 찍건 바이든을 향해서 찍었건 간에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제 주기 때문에 간접선거라는 이유가, 내가 트럼프한테 표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나는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지역에 그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에 나는 선거인단에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트럼프가 이겼죠. 그러면은 버지니아주 해당되는 13개든가 그게 몽땅 공화당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을 뽑아가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 1887년 그 개수법이 나오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선거인단은 주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왜 그럼 시행령도 없고 이 문제가 없느냐? 그동안 한 번도 이게 적용된, 그냥 다 적용이 됐거든요.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요번 선거 직전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만이 있지 실제 시행령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의회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마지막까지 부정 시비가 있어 가지고 개표가 딜레이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지금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상식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상식은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요, 97%가 개표됐을 때까지 트럼프가 4% 정도를 여유있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한 4시쯤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3시간 만에 역전이 됐거든요. 근데 표 차이가 0. 지금 한 4%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0.5% 이내 되면은 이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검표를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화당, 자, 이 위스콘신 주의회에 공화당 주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긴 거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주는요, 주지사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의회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법에 재밌는 게, 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는,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거는 주지사의 권한인데, 그 선거인단을 뽑는 거는 하원에 있다고 그랬죠. 주하원에. 그래서 위스콘신의 공화당 주하원이 우리가 사실상 이긴 거니까 우리가 뽑겠다 해가지고 그쪽에 돼 있는 10석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지사가 이 결정을 나는 못 해준다. 너는 민주당이 표기상 이겼잖아. 그럼 민주당으로 뽑아라 해서 민주당에서 10명을 한다면은 주의 결정은 또 표결하면 공화당이 이기거든요. 그럼 주에서는 표결을 해서 공화당 출신으로 10명을 뽑고 이쪽은 주지사가 나서서 민주당 출신 10명을 뽑아가지고 하원에 보낼 때, 자, 이럴 때 어느 쪽을 인정하느냐. 전례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미국의 옛날에 역마차다 다를 때 아닙니까? 저 서부 개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849년입니다. 이건 내가 왜 기억하는지 압니까? 샌프란시스코 이 저 풋볼 팀의 이름이 닉네임이 샌프란시스코 49ers거든요. 49.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발견이 돼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1849년만 외우면 서부개. 그때 그쪽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워싱턴까지 선거인단이 뽑혀가지고 오는데 최장 시간을 계산해서 40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투표 40일 뒤에 12월 14일 날 워싱턴 하원에 모여가지고 하원에 선거인단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표결은 언제 하는지 압니까? 올해 경우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날 그 선거인단이 형식 투표를 해가지고 하원 의장이 공식으로 대통령을 발표를 하는 것은 그날인데, 이미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면은 사실상 모든 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6일 전에 12월 8일 또 날짜가, 이게 뭐냐,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 선거인단을 뭐 미리 뽑아갖고 뭐 교통편도 마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아마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지 6일 전에 12월 8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중인데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12월 8일까지 주별로 선거인단을 대충 뽑아야 되는 겁니다. 뽑아갖고 이제 주지사가 확정해서 준비를 해서 12월 14일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전례가 없고 실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소송이 아마 수십 건, 합치면 수백 건의 소송이 갈 겁니다. 자, 위스콘신에서 지방법원에 들어가고 기각했죠, 벌써. 미시간도 들어간 거. 그러면 이제 항소해서 주 고등법원 가죠. 또 안 되면 주 대법원 가죠. 그거 안 되면 연방법원 올라오는데, 그것뿐이겠어요? 투표한 보존 신청도 낼 거고, 무슨 뭐 명부 보존 신청도, 이런 소송이 막 수십 건이 가니까 수백 건에 다 합치면 막 수천 건이 될지 모르는 이 소송이 가서 연방대법원, 최종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12월 8일까지 이걸 결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이 공화당 선거인단과 민주당 선거인단이 왔는데 이거는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아니면 둘 다 무효다. 이쪽 결정을 12월 8일, 늦어도 12월 14일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12월 8일이 기준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2000년에 부시 그 도전자와 이 고아 부통령이 붙었던 선거에서 플로리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요 참고 대상이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때 327표인가로 이제 그 부시가 이기니까 이제 재검표를 간단히 했죠. 했는데 또 비슷한 숫자가 나서 500표에서 300 몇십 표로 조금 줄었는데 이겼는데, 고아가 사실은 승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또 날짜나니까 다시 며칠 뒤에 또 소송을 낸 게 뭐냐면, 요거는요 그때 투표 용지가 볼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볼펜으로 찔러갖고 구멍이 빵꾸가 나야 되는 거예요. 종이에 구멍이 빵꾸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멍이 빵꾸가 뻥 이렇게 동그랗게 탁 안 떨어지고 끝 조금 붙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계로 이걸 판별을 하는데, 기계에서 이 끄트머리가 약간 붙어 있는 거는 구멍이 뚫린 거 아니라고 AI가 판단해서 무효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이런 표가 한 1, 2천 표 있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고아 측에서는 자기들 표로 유효표로 바뀌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걸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간단했습니다. 오케이, 일리는 있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관적인 게 되지 않냐. 그리고 이 판단을 기계로 한다고 돼 있으면은 기계로 하는 거로 가는 게 맞지, 주관이 개입되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을 기계로 한 거니까 이거는 유효하다.